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별다른 걱정거리 없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소한 행복이라는 평범함 속에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래도록 절 도와줬던 한 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어릴 적 단칸방에서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어요. 어릴 적 전 어린 마음에 아빠에 대해 엄마에게 물어봤었는데요. 그때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주셨죠. 하지만 전 8살 때 저희를 보러 오셨던 외할머니와 엄마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엄마의 말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문경이 너 언제까지 혼자 애 키우면서 처량하게 살 거야? 이혼이나 사별한 남자 중에 좋은 자리 있나 알아볼 테니까 한번 만나라도 봐라. 어? 됐어요, 엄마. 엄마도 혼자 저 키우면서 재혼 안 하셨잖아요. 난 결혼이라도 해봤지. 넌 정원이를 임신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버린 그놈 때문에 결혼 문턱도 못 밟아봤잖아. 나쁜 놈. 자긴 다른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애 지우라고 강요하면서 돈만 주면 끝이라 이거야? 내가 그때 끝까지 뱃속 정원이 지키겠다고 이 동네로 도망가지 쳤던 널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져. 그놈은 네가 그때 애 지운 줄 알고 지금껏 살고 있지? 넌 이렇게 혼자 미혼모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놈은 그 부잣집 딸이라던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저도 몰라요. 여기로 도망친 뒤로 그 사람 소식 들은 적 없고요. 이제 그 사람이랑 전 상관없는 사이니까 엄마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제 아빠란 사람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절 임신했던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던 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 이야기가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그날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 뒤에 엄마에게 아빠 이야기를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제가 아빠에 대해 다시 물어보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엄만 그날로부터 고작 몇 달 뒤 일하던 식당에서 퇴근하다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화물 트럭과 승용차에 끔찍한 충돌 사고가 있던 현장에서 충격 때문에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인도까지 미끄러졌던 화물 트럭을 피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전 8살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에휴, 큰일이네. 이번 달 생활비가 이것밖에 안 남았잖아. 몸이 약하셨던 외할머니는 당시 시장에서 약간의 채소를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어요. 벌이가 터무니없이 적어 할머니는 소녀인 절 책임질 생각에 한숨이 날로 늘어가셨죠. 할머니는 제가 듣고 있는 걸 모르셨겠지만 자다 깨서 할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 제가 할머니에게 엄청난 짐이 된 것 같아 눈물을 꾹 참곤 했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달 안 지났던 어느 날, 웬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웬 흰 봉투를 하나 건네셨어요. 그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입이 떡 벌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돈이잖아요. 이걸 대체 왜 주세요? 누구십니까? 그 돈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 그냥 심부름만 온 사람입니다. 그 돈 전달을 제게 맡긴 사람이 정원이를 후원해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찾아뵙고 후원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아니, 이만한 돈을 계속 우릴 준다고요? 대체 그 후원자란 사람이 누군데요? 난 이런 정체 모를 또 못 봤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절 후원해주고 싶다는데 누가 뭔지도 모를 돈을 덥석 받겠습니까? 힘든 형편이었던지라 분명 욕심이 나셨겠지만 할머니는 두 눈 질끈 감고
그 돈 봉투를 돌려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다시 그 봉투를 할머니에게 밀어놓으며 말하셨죠. 사정이 있어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긴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절대 수상하거나 이상한 분이 아니고요. 정원이의 모친인 정문경 씨에게 전에 많은 마음의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뒤늦게 정문경 씨가 세상을 떠나신 걸 알고 이렇게나마 갚지 못했던 빚을 자식인 정원이에게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딸한테 빚을요? 네, 할머니, 지금 채소 내다 팔면서 힘들게 정원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정원이 아직 어린데 적어도 또래 애들만큼은 먹고 싶은 것도 먹게 하고 공부도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후원을 원하는 분도 절대 이상한 사람들 아니니까 믿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 정원아, 이건 후원자님이 너한테 주라고 한 편지야. 나중에 읽어보렴. 끝까지 후원자님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결국 아저씨에게 후원금을 받으셨습니다. 반신반의하셨겠지만 정말 절 키우기에 형편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후원자님이 제게 보내셨다던 편지엔 이런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 정원아. 난 멀리서나마 널 돕고 싶어하는 나무개란다.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뿐이야. 네가 부족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자라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잘 자란 어른이 되는 것 말이야. 멀리서나마 항상 네 행복을 빌어주마.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알 수 없던 그 후원자님이 대체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후원자님은 정말 그 아저씨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후원자님 덕에 고기 반찬도 자주 먹을 수 있었고 할머니가 어디서 얻어오신 옷이 아니라 새 옷과 새 신발도 신을 수 있었죠. 또 어느 겨울엔 아저씨는 후원자님의 후원금과 함께 할머니와 제 새 잠바도 가져다 주셨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그냥 제가 사도 되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좋은 브랜드 점퍼래요. 후원자분께서 백화점에 갔다가 정원이 생각이 나서 사셨대요. 혼자 정원이 키우면서 힘들게 사시는 할머니 옷도 그때 같이 사셨다네요.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닌데 할머님이랑 정원이 양말도 몇 켤레 사서 보내셨어요. 겨울이니까 두꺼운 게 좋지 않겠냐고요. 너무 고마운 분 아닙니까?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후원금을 받았던 할머니도 언제부턴간 그저 감사한 마음을 아저씨께 표하곤 했어요. 저와 할머니는 궁금한 마음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몇 번이나 아저씨와 후원자님의 정체를 물어봤었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후원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기 곤란해했고 자신 또한 후원자님이 바쁘셔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설명해 줄 뿐이었죠. 그나마 제가 10살 때쯤 알게 된 건 후원자님이 남자라는 사실 하나였죠.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후원자님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말을 듣고 아저씨는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떠니? 아저씨가 그 정도는 전해주마. 정말요?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10살의 전 후원자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감사한 마음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전 편지지의 한자 한자를 정성을 담아 눌렀었죠.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저번에 보내주신 새 책가방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교에 메고 가니까 친구들이 저 엄청 부러워했어요. 저희 반에서 제 가방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꼭 후원자님께 이런 멋진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처음 편지를 써서 아저씨께 전해드리니 아저씨는 다음번 저희 집에 오셨을 땐 후원자님의 답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후원자님의 편지를 받은 이후 후원자님과 처음 하는 소통이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얼른 편지를 읽어봤어요. 가방이 마음에 드니? 다행이구나. 가방 가게 사장님께 요새 여자애들은 어떤 가방을 좋아하는지 묻고 또 물어서 고른 가방이거든.
난 아들만 둘이라 여자애들 취향을 잘 모른단다. 부디 그 가방에 공책과 필기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네 꿈도 소중히 담고 다니길 바란다. 어린아이에게 꿈이란 아주 소중한 거니까 말이야.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후원자님 편지를 받고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후원자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랑 할머니가 후원자님 덕분에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처럼 저도 후원자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꿈으로 삼기로 했어요. 은인과의 교류가 주는 기쁨은 어린 제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제겐 외할머니가 있었지만 부모님은 안 계셨잖아요. 그때 제게 후원자님은 누군지는 몰라도 제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으니 그렇게 답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전 다음번에 얼른 아저씨를 통해 답장을 보냈고 이후 전 후원자님과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전 후원자님에게 받은 편지를 한 통도 빼놓지 않고 모두 차곡차곡 모아놓았죠.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후원자님의 조언 덕분이었어요. 정원아, 예전에 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내가 살아보니까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나부터 잘 돼야 하는 법이더라고. 너도 성공하고 남도 도울 수 있으려면 변호사 같은 직업은 어떠니? 뭐 네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변호사가 되면 분명 네가 원하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다. 들어보니까 너 공부도 잘한다며?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학원비든 뭐든 다 도와주마. 중학생 때 이런 편지를 후원자님에게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후원자님은 정말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학원 수강료며 문제집 비용이며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원자님 덕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죠. 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도 후원자님에게 꼬박꼬박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아저씨 통해서 보내주신 꽃다발 정말 감사히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예쁘고 큰 꽃다발은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딱 그날에 맞춰서 아저씨가 보내주신 덕분에 제 고등학교 졸업식이 덜 쓸쓸할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형제 자매까지 다 와서 축하해 주니까 저랑 할머니는 좀 쓸쓸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된 거 축하한다며 보내주신 가방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 무지 비싼 거던데 돌려드리려고 해도 아저씨가 받지 않으셔서 집에 잘 보관해 두고 있어요. 아까워서요. 나도 네가 귀엽고 보내준 넥타이 잘 받았단다. 내가 남자라는 것만 알고 나머진 아는 것이 없어서 선물 고르는데 애먹었다고 투덜댔다며? 넥타이가 얼마나 멋진지 나도 아까워서 딱 한 번 매보곤 옷장에 소중히 모셔두고 있단다. 가방은 또 선물해 줄 테니 편히 가지고 다니렴. 한창 꾸미기 좋아할 여대생인데 그런 가방 한두 개는 들고 다녀야지.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하고 노력 끝에 좋은 대학 가게 된 것도 진심으로 축하한다. 물론 저도 살면서 고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죠.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들 저희 집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서러웠던 순간들이나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할머니를 보살피며 걱정으로 밤을 지샜던 날들도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절 위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됐었습니다. 후원자님과 주고받던 숱한 편지들이 제가 꿋꿋하게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죠. 세상에, 아이 그런 고마운 사람이 대체 어딨니? 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셨잖아. 괜찮다고 돌려보내려고 하면 더 큰 돈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절도 못하게 하고 대체 어떤 훌륭한 양반인지. 반면 세상에 네 아빠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도 있는데 말이야. 네가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쁜 놈보다 그 양반이 훨씬
네 부모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원아, 넌 언젠가 꼭 그분께 은혜를 갚아야 한다. 할머니는 후원자님께 고마워하시며 만날 수 없는 후원자님을 대신해 아저씨께 한 번씩 식사라도 대접해주곤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괜찮다며 돌아가려고 하셨지만 간곡했던 할머니의 부탁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셨던 거죠. 한편 할머니는 그런 후원자님과 비교하며 제 아빠란 사람을 엄청나게 욕하기도 하셨어요. 하긴 할머니께 들어보니 엄마 아빠는 무려 5년을 연애했던 사이라는데 심지어 임신까지 한 엄마를 버리고 부잣집 여자를 댁에 결혼한 사람이었으니 왜 원망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란 전 그 남자가 엄마를 버린 일도 절 지우라고 돈까지 줬다던 일도 용서가 안 돼 정말 많이 아빠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도 다 아빠라는 사람 탓인 것 같았죠.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가장 원망했던 사람은 아빠였고 가장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외할머니를 제외하면 후원자님이었던 거예요. 정원아, 꼭 언젠간 후원자님께 은혜 갚아야 한다.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 돼.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던 외할머니는 약해지던 건강을 막지 못하고 그만 제 나이 25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후원자님에게 언젠간 은혜를 꼭 갚으라는 말을 남기시고서요. 그렇게 유일한 혈육을 잃은 전 너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당시 전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는데 후원자님이 도와주신 비싼 로스쿨 학비를 낭비하지 않으려 힘겹게 정신을 다잡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과외에서 번 돈도 학비에 보태긴 했지만요. 그때 제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존재도 바로 후원자님이었어요. 이젠 세상 천지 아무 가족도 없던 제게 얼굴도 이름도 모를 후원자님과 주고받던 편지는 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거든요. 정원아, 법 공부라는 게 많이 힘들지? 할머님까지 이젠 곁에 계시지 않으니 네 마음이 말이 아니겠구나. 그래도 정원아, 누군가 곁을 떠나도 남은 사람은 계속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법이란다. 그래서 삶은 때론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그 배경엔 슬픔이 짙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니? 살다 보면 할머니만큼 소중한 사람이 반드시 너에게 또 찾아올 거란다. 그런 편지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기에 전 몇 번이나 이젠 후원금을 돌려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저씨는 후원자님의 간절한 뜻을 전하며 다시 돈을 돌려주셨어요. 그분은 네가 그 돈을 돌려주시면 너무 슬퍼하실 거야. 네가 하도 이젠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성하니까 그럼 난 네가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룰 때까지만 돕게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시더구나. 제발 변호사 될 때까지만 도움 받아주렴. 널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분의 마음을 진짜 배려한다면 말이야. 저는 결국 후원자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지만 저는 몇 번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어요. 그리고 전 드디어 나이 30에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합격 이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후원자님께 이 소식을 알릴 편지를 쓰는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저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붙었습니다. 이게 모두 후원자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편지에 이젠 제발 절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정말 비싼 브랜드 남자용 시계를 사서 아저씨께 전달해드렸죠. 연령대를 잘 모르니 가장 무난했던 선물을 택했던 거예요. 또한 그때 아저씨께도 시계만큼 비싸진 않지만 좋은 선물을 함께 해드렸답니다. 그동안 아저씨도 계속 후원금도 가져다 주시고 저랑 후원자님 사이에서 편지 배달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절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셨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이런 걸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쑥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이후 후원자님은 아저씨를 통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절 꾸짖기도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꿈을 이룬 거 축하한다. 부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하렴. 그런데 이제 막 변호사 된 애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비싼 시계를 사서 보냈니? 돌려준다 한들 고집 부릴 게 뻔하니 고맙게 받겠다만 아무리 변호사가 됐다고 한들 낭비하면 못 쓴다. 그 편지가 웃기기도 하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꾸짖는 듯 보여서요. 그때부터 약속대로 후원자님은 더 이상 제게 후원금을 보내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한 번씩 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제게 여전히 든든한 존재로 남아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전 아저씨와 아저씨를 통해 후원자님께도 청첩장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후원자님이 오실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편지를 적어서 함께 동봉했었죠. 이번에도 오시지 않을 걸 알지만 후원자님 덕에 제가 이렇게 잘 자라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게 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축의는 부디 하지 말아주세요. 후원자님도 아저씨도요. 그동안 제가 받은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부담이 너무 넘쳐납니다. 부디 그냥 마음으로 제 행복을 빌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후원자님, 제가 온전한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동안 절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됐을 때도 후원자님께 크게 감사했지만 결혼할 땐 또 그 감사함에 대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역시나 제 결혼식장에 후원자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감사하게도 아저씨는 하객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정원아. 아까 봤는데 신랑 될 사람이 아주 듬직하게 생겼더구나. 부모님도 친척도 없던 제게 아저씨가 와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저씨는 기어코 제 앞으로 축의까지 하셨더라고요. 편지 배달부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놀라서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하니 조카 시집 보낸다는 마음으로 축의한 거니까 주지 마렴. 내가 그동안 너에게 도움 준 건 딱히 없었잖니. 돌려주면 나 서운하다. 너랑 나랑 희한한 인연이어도 얼굴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 정도 주기도 못하니? 하고 끝까지 거절하셨었죠. 그렇게 결혼한 후 전 여전히 한 번씩 후원자님과 편지를 주고받았기에 남편도 아저씨를 몇 번 볼 수 있었는데요. 원래부터 제게 들어 후원자님과 아저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남편은 아저씨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줄 만큼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아저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더군요. 어디 아프신가? 왜 요샌 통 안 오시지?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해 볼 수도 없고 생각해 보면 아저씨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어디서 사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난 아저씨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이름조차도. 당신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처도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건 아저씨잖아. 근데 진짜 무슨 일이시지? 나도 괜히 걱정된다. 그렇게 오래 소식이 없던 적이 없었으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아저씨도 나이가 드셨으니까요. 외모로 보고 추측해 보건대 당시 아저씨는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셨죠. 그렇게 다시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저씨가 정말 오랜만에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저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저씨가 아프신 줄 알고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난 괜찮다. 그런데 쭉 널 후원해줬던 그 사람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 그래서 그동안 너에게 편지할 여유가 없었던 거다.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건데요? 그게 사실 암 투병 중이셔. 이젠 가망이 없다며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말인데 정원아, 이젠 정말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면서 그분이 널 만나고 싶어 하셔.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고 말이야. 아저씨는 희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들려주시더군요. 후원자님이 절 드디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과 후원자님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저도 옆에 있던 남편도 너무 놀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 그날 당장 떨리는 마음으로 아저씨를 따라 후원자님을 만나러 갔어요. 20년 가까이 뵙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후원자님을 드디어 만나 뵌다는 사실에 심장의 쿵쾅거림이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후원자님이 입원해 계신다는 병실 문을 연 순간 마르고 힘없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절 반기시더군요. 아, 정원야, 어서 와요. 아, 아저씨가 후원자님이세요? 제가 그토록 뵙고 싶어 했던 그분이요?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얼른 들어와요. 뒤에 남편분이죠?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진규가 찍어온 정원양 결혼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진규요? 아, 예. 아, 이름을 모르겠군요. 그동안 계속 우리 사이를 이어준 이 사람이 바로 강진규, 내 동생입니다. 후원자님은 저보다도 더 떨리는 목소리로 절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저씨 이름도 아저씨가 후원자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자복을 입고 힘없이 앉아있던 후원자님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은 아저씨를 따라 병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봐도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그런 절 보며 후원자님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얼굴을 잘 쳐다도 보지 못하고 말을 이으셨어요. 정원야,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죽기 전에 정원 양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아, 진짜, 형. 왜 계속 존댓말 하면서 말을 빙빙 돌려? 형이 진짜 누군지 정원이한테 얼른 말해줘. 못하겠으면 그냥 내가 말해줄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시간 낭비할 거 없잖아. 정원아, 그동안 널 후원해줬던 이 사람이 바로 네 아빠야. 네? 네? 이분이 제 아빠라고요? 저희 엄마를 버리고 떠났다던 그 사람이요? 그래, 네가 태어난 걸 뒤늦게 알고 평생 뒤에서 애만 태우며 살았던 그 바보가 바로 이 인간이라고. 우리 형, 평생 네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다면서 널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어. 근데 이렇게 널 만나고서도 자기가 아빠라는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이 안 타? 그런 후원자님의 모습이 답답했는지 아저씨가 버럭 소리치며 제게 후원자님의 정체를 말해주더군요. 그 상상도 못한 진실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절 꾸준히 후원해줬던 그 은인은 제가 평생 원망하고 살았던 제 아빠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저씨는 제 작은 아버지였고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자 후원자님, 아니 아빠 눈물을 후두둑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원아. 맞아. 내가 네 아빠란다. 네 아빠 자격도 없는 못난 인간이 바로 나였어. 저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후원자님은 그러니까 아빠는 제가 태어난 것도 몰랐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제 존재를 알았으면 왜 제 앞에 안 나타나셨어요? 제가 겉으론 밝은 척해도 부모님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면서 얼마나 외로워했는데요. 그러면서 내 아빠란 사람은 우리 엄마를 버리고 내 존재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제대로 원망도 못하게 그동안 절 도와준 후원자님이 바로 아빠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기 암까지 걸린 모습으로요? 미안하구나.
근데 나한테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다. 네 엄마랑 헤어지고 지금의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나나 아들도 둘이나 낳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심이 들더구나. 설마 네 엄마가 널 그때 안 지우고 낳았던 건 아니겠지? 하고 말이야. 그래서 수소문 끝에 네 엄마를 찾아냈는데 네 엄마가 어린 네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걸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어. 더 알아보니 네 성이 나랑 똑같은 강씨였다는 걸 알고 좌절했었지. 난 그때서야 네 엄마가 널 지우지 않고 세상에 내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빤 만약 자신에게 두 아들만 있지 않았더라도 세상 나쁜 놈 소리를 들을지언정 이혼하고 엄마에게 돌아왔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자식인 절 위해서요. 저는 그 말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 울며 따졌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긴 애초에 왜 내 앞에 안 나타나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웃기네요. 애초에 5년이나 사귄 여자가 자기 애를 가졌는데 그 애를 지우라고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나쁜 인간이 세상에 어딨어요. 엄마가 혼자 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리고 한 번 버렸으면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지. 왜 뒤늦게 후원자랍시고 절 돕기 시작했어요? 왜 정체도 안 밝히고 절 도와줘서 제가 아빠를 무작정 원망도 못하게 만들었냐고요. 왜요? 저한테 미안해서요? 그래서 제 앞에 못 나타났어요? 그 순간 그동안 서럽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전부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엉엉 우는 저를 꼭 붙잡아 주었고 아빠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네가 나 원망하는 마음 다 이해한다. 내가 나쁜 놈인 거 나도 알아. 나도 네 엄마 정말 많이 사랑했었다. 참 착하고 좋은 여자였지. 그런데 정원아, 난 가난이 너무 싫었단다. 네 엄마 집도 가난했지만 난 어릴 적에 사흘 중 하루는 당연하듯 굶으면서 고된 시간을 보냈어. 그거 아니? 내 형님은 병원 갈 돈도 없어서 고열을 앓다 고작 9살 때 세상을 떠났다. 나도 내 동생도 국민학교만 겨우겨우 끝마칠 수 있었지. 내 꿈은 말이지. 그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떵떵거리며 사는 거였어. 그런데 네 엄마랑 만나고 있을 때 주변에 떠밀려 나간 자리에서 난 부잣집 딸을 만나게 됐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내 아내야. 그래서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 그 말이 맞다.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날 좋다고 해주는 지금의 아내. 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어. 아내랑 결혼하면 병원도 못 가고 시골에서 골골대며 힘들게 살고 계셨던 우리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었고 나도 그 지독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을 테니까 남에게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멋지게 내 인생 펼치면서 사는 거 그 별거 아닌 게 내 꿈이었단다. 그래, 난 돈과 내 꿈을 위해 네 엄마보다 지금의 아내를 선택했던 거야. 그때 막 생겼던 너라는 존재까지 부정하고 말이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결혼 후 뒤늦게 저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된 아빠는 자신의 아내에겐 제 존재를 말하지도 못하고 한 번씩 멀리서 절 지켜만 봐왔다는군요. 그러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걸 뒤늦게 알게 되곤 외할머니 집을 찾아와 저를 익명으로 후원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의 아내도 모르게요. 그렇게 절 후원하며 아빤 그 긴 세월 동안 몰래 절 보러 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만 널 바라보면서 나도 네 앞에 내가 아빠라고 나서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다. 난 네 졸업식 때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지켜봤었어. 나도 네 옆에 서서 직접 축하해주고 사진도 찍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염치로 네 외할머니 앞에 나타날 수 있었겠니? 너란 존재 자체를 버리려고 했던 내가 무슨 염치로 네 앞에 나타날 수 있었겠어? 나는 너무 큰 죄책감에 차마 그동안 네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거란다. 제, 제 졸업식에 쭉 오셨었다고요? 그래. 그리고 난 네 결혼식 때도 마스크를 쓰고 갔었어. 너한테 인사는 내 동생 혼자 했었지만 말이야. 그 세월 동안 이것들이 내 보물이었지. 아빠 눈물을 닦으며 침대 옆 서랍장에서 웬 사진들을 몇 장 꺼내 제게 건네시더군요. 그 사진들을 본 전 전보다 더욱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들 속엔 전부 제가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옆에 서서 꽃다발을 들고 있던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 날에 제가 전부 말입니다. 또 마지막 장엔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나란히 서 있던 드레스를 입은 제가 담겨 있더라고요. 아빤 그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해도 정말 제 뒤에서 제 곁을 맴돌았던 겁니다. 그제야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작은 아버지가 절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몰래 찍느라 그 사진들 모두 네가 한없이 작게 나오긴 했지만 난 평생 그 사진들을 매일 들여다보며 살았단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선물해줬던 넥타이와 시계도 너무 아까워서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소중히 간직하고 살았지. 내가 널 이렇게 생각했다고 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다. 그냥 넌 아빠에게 버림받은 애가 아니라 아빠의 사랑도 듬뿍 받은 애였다는 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원아, 내가 너한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건 알지만 그래도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앞에 아빠로서 나타나고 싶었다. 정원아, 물론 형이 너랑 네 엄마에게 잘못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나도 네 엄마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에 형과 네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여태까지 했었던 거야. 내가 형이랑 둘이 살 때 네 엄마가 와서 밥도 많이 해주고 나한테 용돈도 한 번씩 쥐어주곤 했었거든.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형이 지금의 내 형수님과 결혼했을 때 나도 죄책감이 컸어. 어차피 네 외할머니 내 얼굴을 몰랐으니까 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네 아빠한테 자처한 거란다. 그런데 정원아, 네 아빠가 널 생각하는 그 마음 안은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만 알아다오. 작은 아버진 제게 아빤 아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말해주시더군요. 돈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던 아빤 다른 것보다 절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저를 금전적으로 후원해주는 길이었다고 작은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못 이룬 학업에 대한 꿈도 네 아빠 네가 자기 대신 다 이루고 살길 바랬다. 그래서 네가 대학에 가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거야. 네가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아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오열했단다. 그 딱하고 기특한 것이 그 어려운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이야. 그리고 네 아빠, 네 외할머니 장례식장에도 너 몰래 갔었어. 비록 빈소 안까진 들어가지 못했지만 장례식장 건물 앞에서 절을 하며 사죄를 하더라.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제대로 용서도 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원이 제가 끝까지 지켜주겠습니다. 하고 말이야. 결국 그날 조문은 나 혼자 하러 갔지만 분명 네 아빠도 그날 거기 갔었어. 너무 놀랍더군요. 아빤 작은 아버지 말을 들으며 여전히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무리 아빠를 원망하고 살았다고 한들 후원자님이라는 존재는 제게 그보다 더한 고마운 존재잖아요. 게다가 그동안 절 잊지 않고 위하며 살아준 아빠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속 원망의 벽이 와르르 허물어지더군요.
전 울고 있던 아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요. 저 그동안 아빠 정말 많이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후원자님에게 감사도 하면서 살았어요. 아빠에게 받은 후원금뿐만 아니라 아빠 편지를 나누며 받았던 그 힘이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원동력이 됐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변호사라는 꿈을 꾸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모두 아빠의 위로와 조언이 있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빠를 원망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절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날 용서해 주는 게냐? 난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겠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은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여기 있지도 않을 거예요. 고맙다, 정원아. 저기, 내가 널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눈 감기 전에 우리 딸, 내가 한 번만 안아보고 싶구나. 저는 아빠에 대한 묵은 원망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아빠는 떨리는 두 팔을 제게 뻗으며 저를 안아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전 태어난 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 품에 안겨보게 됐습니다. 투병 때문에 아빠의 몸은 깡 마른 상태였지만 그 품 안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아빠와 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죠. 그렇게 부녀 상봉을 한 후 전 남편도 아빠께 정식으로 다시 인사시켰어요. 그리곤 그동안 가운데서 애써주신 작은아버지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 뒤 아빠께 여쭤봤죠. 앙상한 아빠의 얼굴을 보니 다시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면서요. 근데 아빠, 왜 건강이 이렇게 되실 때까지 저를 안 보려고 하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아빠를 만날 수 있었더라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았을 거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었단다. 그런데 평생 날 아끼고 사랑해준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너라는 존재를 털어놓고 이해시킬 시간이 필요했어.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그래도 날 빨리 이해해줬는데 배신감이 컸던 아내는 날 이해해주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그래서 내가 널 늦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란다. 미안하구나. 너무 앙상해진 아빠의 모습, 자꾸만 거칠어지는 호흡 소리를 들으니 겨우 만난 아빠와 제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부터 전 틈날 때마다 병원에 찾아가 아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제가 한참 사춘기 시절 겪을 때 편지로 툭하면 아빠한테 푸념만 늘어났던 거예요. 후원자님, 제 피부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날까요? 엄만 피부가 좋으셨다고 하니 분명 아빠의 유전자겠죠?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가 이런 편지도 보냈었는데 그거 받고 마음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랬지. 내가 10대 시절에 여드름 때문에 한창 고생했었는데 그게 너한테 유전된 걸 알고 정말 미안했었다. 그래서 내가 대신 피부에 좋다는 로션 세트 보냈었잖니.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요. 그동안 주고받은 편지에 담긴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하다 보니 아빠와 제 사이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도 자주 가다 보니 전 아빠의 아내분과 두 아들과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세 사람은 제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더라고요. 아빠의 아내분은 제게 이런 말도 건네셨었죠. 나도 솔직히 처음에 놀라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원 양의 존재를 인정한 뒤엔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정원 양도 힘들게 살았을 테니 위로도 해주고 싶었고요. 우리 남편 많이 원망했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한순간의 선택으로 자식을 외면하게 된 자기 자신을 많이 혐오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했던 아빤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싶다며 평소 기부도 후원도 정말 많이 하고 봉사도 꾸준히 하며 사셨다더군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평생을 세상과 제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거죠. 처음엔 저도 사람이니 약간의 원망의 잔재는 남아 있었는데 그런 아빠의 사정을 듣고 아빠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은 원망마저도 눈 녹듯 전부 사라져 버리더군요. 아빤 병원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를 모신 낙골당에도 저와 함께 가셨습니다. 저도 아빠를 걱정했지만 아빤 이렇게 말하며 고집을 피우셨었죠. 제발 날 네 엄마 앞에 데려가다오. 생전에 네 엄마에게 내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면 난 눈을 제대로 감지도 못할 거다. 부탁한다. 그렇게 찾게 된 낙골당에서 아빠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오열하셨습니다. 음, 문경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널 찾아올 용기도 내지 못했던 날 용서하지 말아줘. 난 하늘에 가서도 널 만나지 못할 거야. 분명 넌 천국에 있을 테고 난 지옥에 갈 테니까. 그렇게 지옥에 가서도 난 너랑 정원이한테 계속 속죄하면서 살게. 정말 미안하다. 그날은 제 남편도 작은 아버지도 함께 갔었는데요.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아빠를 보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 속으로 엄마에게 물어봤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토해내는 아빠의 사과가 위로가 좀 되셨냐고요. 사진 속 엄만 제게 예쁘게 웃어주셨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지만은요. 제가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29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너무 늦게 만났던 거죠. 아빤 그렇게 암과의 싸움을 끝내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때 전 아빠의 아들들과 아줌마를 위해 상주 노릇까진 포기했어도 오래도록 조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저를 보며 아빠의 두 아들과 아줌만 진심으로 제가 잘 살길 빌어주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세 사람에게 같은 진심을 되돌려드렸죠.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전 아빠를 가슴에 묻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당연히 연락처를 알게 된 작은아버지와는 어쩌다 한 번씩 통화만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은아버진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 집에 가서 살기 시작하셨거든요. 작은아버진 몇 해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내셨는데 자기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작은아버지 아들이 하나 남은 부모인 작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철부지였던 놈이 뒤늦게 철이 든 게지. 우리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서 나도 손주들 재롱 보고 즐겁게 살고 있단다. 그나저나 임신한 거 다시 한번 축하한다, 정원아. 다행히 작은아버진 지금 그곳에서 잘 적응해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뱃속엔 4개월 된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예비 부모가 되니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아빠의 생각이 부쩍 많이 나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보게 된 거죠. 물론 아빠가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한 건 100번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평생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그렇게 끝까지 절 지켜보며 도와준 아빠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 소중한 사랑의 결실을 맺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 엄마에겐 죄송하지만 전 여전히 아빠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절 포기하지 않고 나아서 길러주신 엄마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는 몇 달 뒤 태어날 우리 아이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키울 거예요. 두 분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지금에 이르게 해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만난 인연들로 인해 이루어진다더군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든 행복을 받았든 간에 모든 사람과의 인연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혼자 절 낳아주신 엄마, 그런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 뒤에서 늘 제게 미안해하고 절 후원해 주셨던 아빠, 그런 아빠와 절 이어줬던 작은 아버지, 또 제 상처를 모두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준 제 남편. 저는 제 삶을 이어준 이 모든 인연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인연으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